국방부 청사 최고층에 위치한 장관실 그곳에서 윤강호는 아침 일찍부터 군사보고서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5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깨는 여전히 꼿꼿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죠. 3대째 군인을 배출한 명문가 출신인 윤강호에게 군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운명이었습니다. 벽면에는 역대 가문의 군인들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광복군으로, 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로 활약했습니다. 어린 시절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윤강호는 고아원에서 자라며 스스로 길을 개척해야 했죠. 밤낮으로 공부하고 훈련하며 자수성가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군 출신인 아내 정미영과의 결혼도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어요. 둘 다 강인한 성격이었고 서로의 의지력에 끌렸던 거죠. 결혼 후에도 부부는 함께 군에서 복무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했습니다. 강한 정신, 굽히지 않는 근성이 윤강호 가문이 철칙이 된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아들 윤시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21살의 시우는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섬세하고 예민한 성격에 시와 문학을 사랑하는 아이였죠. 체격도 왜소한 편이어서 또래들보다 한참 작아 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혼자서 책을 읽거나 시를 쓰는 것을 좋아했어요. 아버지, 저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시우가 꺼낸 말이었습니다. 윤강호는 서재에서 보고서를 보다가 펜을 내려놓았죠. 작가? 그런 건 취미로 하는 거야. 우리 집안에서 군인이 아닌 사람은 없었다. 시우는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군대가 무서워요. 그리고 제가 군인에 어울릴지. 말을 마치지 못한 시우를 보며 윤강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군대에 다녀오면 달라질 거야. 거기서 진짜 남자가 되는 법을 배우게 될 거다. 그날 밤 아내 정미영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시우는 당신과 다른 아이예요. 강요하지 마세요. 하지만 윤강호는 확신에 차 있었죠. 군대가 남자를 만든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시우도 그곳에서 강해질 거야. 입대 전날 밤 시우는 자신의 방에서 마지막으로 시를 한 편 썼습니다. 아버지에게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그 시에는 자신의 두려움과 걱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우는 아버지 앞에서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정말 가야 할까요? 윤강호는 아들의 어깨를 꽉 잡으며 답했죠. 군인은 숙명이다. 가서 강해져라. 그렇게 시우는 아버지의 강한 믿음 속에서 훈련소로 향했습니다. 윤강호는 아들이 군대에서 자신처럼 강인해질 것이라 확신했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진짜 전쟁은 전장이 아닌 곳에서도 벌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강함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입대한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국방부에서는 정기보고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윤강호는 평소처럼 각 부대의 현황 보고를 받고 있었죠. 훈련 성과, 안전사고 현황, 부대 내 특이사항들이 차례로 보고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보고서 더미에서 한 장의 문서가 윤강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병역 내 집단 괴롭힘 정황 보고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이런 보고서는 종종 올라오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윤강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피해자 란에 적힌 이름 윤시우 일병. 처음엔 동명이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생년월일과 입대일자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속적인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확인.
폭언, 구타, 집단 따돌림 등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현재 피해자는 의무실에서 치료 중. 보고서의 내용은 간결했지만 윤강호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의실의 다른 참석자들은 장관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을 눈치챘어요. 윤강호는 보고서를 덮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냉정함과는 다른 무언가가 스며들어 있었죠. 지금 당장 이 부대의 정확한 위치를 말해 주십시오. 윤강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참모들은 갑작스러운 요청에 당황했어요. 장관님, 혹시 무슨 문제가? 묻지 마십시오. 위치만 알려주세요. 윤강호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적힌 그 문서를 보며 그동안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했는지 깨달았어요. 시우가 입대한 후 연락이 뜸해진 것도, 면회를 오지 말라고 한 것도 이상했는데 그냥 넘어갔던 거죠. 차량을 준비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출발하겠습니다. 윤강호는 보고서를 들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아들과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를 떠올렸어요. 정말 가야 할까요? 라고 묻던 시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차량에 오르며 윤강호는 운전병에게 말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가주십시오.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이 아들에게 강요했던 것들을 되돌아봤어요. 군대에서 강해질 거라고, 남자가 될 거라고 믿었는데 정작 아들은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거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정미영이었어요. 여보, 시우한테서 연락 왔어요? 아니요, 왜요? 요즘 너무 연락이 없어서 걱정이 되네요. 윤강호는 아내에게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확인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부대까지 가는 동안 윤강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책임감과 아버지로서의 죄책감이 교차했어요.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자신에 대한 분노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한 군 시스템에 대한 분노가 함께 끌어올랐습니다. 부대에 도착한 윤강호는 곧바로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부대장과 간부들이 급히 마중 나왔지만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은 오직 아들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의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윤강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얀 병상에 누워있는 시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얼굴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왜소했던 아들이 더욱 작아 보였죠. 시우야. 윤강호는 아들의 침대 옆에 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시우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아버지의 얼굴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왜 여기에? 괜찮니? 어디가 많이 아프니? 윤강호는 아들의 상처를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시우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을 피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넘어져서. 거짓말하지 마라. 보고서 다 봤다. 시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뎌왔던 것들이 아버지 앞에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아버지, 저는 정말 약한 사람인가 봐요. 군대에 적응도 못하고. 아니다. 잘못은 내가 아니야. 윤강호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생 강함만을 추구해온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아들의 상처가 가장 아팠어요. 내가 너를 지켜줘야 했는데 미안하다. 시우는 아버지의 사과에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나한테는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았어요. 전우라고 배웠는데 저한테는 모두가 적 같았어요.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윤강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의무실 밖에서는 부대장과 간부들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국방부 장관이 직접 부대에 온 것도
이례적인 일인데 그 이유가 집단 괴롭힘 사건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는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시우야,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버지에게 말해줄 수 있겠니? 윤강호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시우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장난인 줄 알았어요. 고참들이 저를 놀리고 심부름을 시키고.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제가 책을 읽는다고 비웃고 말투가 이상하다고 따라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때리기 시작했어요. 시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참았어요. 아버지가 강해지라고 하셨으니까요. 윤강호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들 앞에서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려 했어요. 내가 참을 일이 아니었다. 이건 명백한 폭력이야. 간부들은 뭐 했니? 처음에 신고했는데 소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좀 더 참아보라고. 부대 생활이 원래 그런 거라고. 시우의 말에 윤강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병실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윤강호는 아들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강인함이라는 이름으로 아들을 이런 지옥 같은 곳에 보냈던 거죠. 시우야, 아버지가 모든 걸 해결할 거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윤강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사랑과 이런 상황을 만든 것들에 대한 분노가 함께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윤강호는 시우를 돌본 후 바로 부대장실로 향했습니다. 얼굴에는 평소의 냉정함보다 더 차가운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부대장과 간부들이 일렬로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윤강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묻는 것에 정확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은 하지 마십시오. 부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관님, 이번 일은 정말 예상치 못했다고요? 윤강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병사가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예상치 못했다고 하십니까? 그게 사실 저희도 며칠 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부대장의 변명에 윤강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며칠 전에 알았으면서 왜 즉시 조치하지 않았습니까? 소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시우 병사가 처음 신고했을 때는 그냥 부대 적응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참고 견디면 좋아질 거라고. 참고 견디라고요? 윤강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누가 폭행을 주도했습니까? 윤강호의 질문에 간부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어요. 김철수 병장과 이영호 병장이 주로. 불러오십시오. 지금 당장. 잠시 후 가해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김철수 병장은 건장한 체격에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이영호 병장은 상대적으로 왜소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윤시우 병사에게 왜 폭력을 가했습니까? 윤강호의 직접적인 질문에 김철수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폭력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군기 잡아주는 정도였죠. 군기 잡아주는 정도요? 윤강호가 일어서며 김철수를 노려봤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고 입술이 터질 정도로 때리는 게 군기 잡아주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영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사실 윤시우는 좀 특이했어요. 다른 애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맨날 혼자 책만 읽고 저런 애는 남자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윤강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아들을 모독하는 말을 들으며 참기 어려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남자가 아니라고요? 누가 그런 판단을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진정하십시오. 부대장이 말렸지만
윤강호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진정하라고요? 제 아들이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데 진정하라고 하십니까? 그제야 김철수와 이영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자신들이 괴롭혔던 병사가 국방부 장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장관님, 저희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알았으면 괜찮았다는 뜻입니까? 윤강호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더 끔찍한 건 간부들이 이 모든 걸 알고도 묵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소대장이 변명하려 했지만 윤강호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귀한 집 아들이라서 예민하다고 생각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폭행을 당해도 참으라고 하신 거고요. 장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부대장이 고개를 숙였지만 윤강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저들이 과연 군인이었나요? 짐승도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윤강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부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될 거예요. 다음 날 국방부에는 긴급 상황실이 차려졌습니다. 윤강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의 상처받은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고 분노와 죄책감이 교차하며 그를 괴롭혔습니다. 군기감찰실장과 헌병대장을 불러주십시오. 윤강호의 첫 지시였습니다. 비서관은 즉시 연락을 취했고 1시간 뒤 두 사람이 장관실에 나타났어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집단 괴롭힘이 아닙니다. 윤강호는 보고서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군 전체의 병력 문화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군기감찰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장관님, 혹시 언론에 알려지면? 언론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금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먼저입니다. 윤강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관님, 이 병사가 장관님의 헌병대장이 말하려 했지만 윤강호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제 아들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안전하게 복무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날 오후 헌병대가 해당 부대에 투입되었습니다. 동시에 군기감찰실의 조사관들도 현장에 도착했어요. 부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조사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윤강호는 직접 조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다시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부대 내 분위기는 전날과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병사들과 간부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조사에 응하고 있었습니다. 윤시우 병사와 같은 중대에 있던 모든 병사들을 개별 면담하십시오. 윤강호의 지시에 조사관들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지난 반년간의 모든 기록을 검토해 주십시오. 조사가 진행되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우에 대한 괴롭힘은 입대 초기부터 시작되었고 점점 더 심해져 왔던 거예요. 다른 병사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대부분 참고 견뎠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병사는 조사관에게 말했습니다. 윤시우는 정말 착한 애였어요. 하지만 너무 약해 보였거든요. 고참들이 그걸 이용한 거죠. 또 다른 병사는 도와주고 싶었지만 저도 똑같이 당할까봐 무서웠다고 증언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간부들의 방관이었습니다. 소대장뿐만 아니라 중대장도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부대 적응 과정이라며 넘어갔던 거죠. 심지어 일부 간부들은 요즘 신세대들이 너무 예민하다며 피해자를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녁 무렵 윤강호는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조직적인 문제예요. 장관님,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군기 감찰실장이 물었습니다. 윤강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단순히 가해자들만 처벌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일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정군 차원의 대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윤강호의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병영 문화 전반을 점검하겠습니다. 그날 밤 윤강호는 다시 의무실을 찾았습니다. 시우는 조금 나아진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상처는 선명했어요. 아들아, 아빠가 모든 걸 바꿀 거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우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너무 큰일이 되는 건 아니죠? 아니다. 이건 꼭 필요한 일이야. 내가 겪은 일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아야 한다. 며칠 후 윤강호는 시우의 개인 물품을 정리하기 위해 생활관을 방문했습니다. 시우는 이미 의무실에서 집으로 후송된 상태였어요. 빈 침대와 사물함을 보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사물함을 열어보니 시우의 개인 물품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몇 벌의 사복과 생필용품, 그리고 작은 공책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윤강호는 그 공책을 조심스럽게 꺼내 펼쳤어요. 공책 안에는 시우가 군대에서 쓴 시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보여준 적 없는 마음의 기록들이었죠. 첫 페이지부터 읽어 내려가던 윤강호의 눈이 한편의 시에서 멈췄습니다. 강한 척하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제목의 시였어요. 전우는 등을 맡기는 사람이라 배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등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나의 전장은 적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습니다. 윤강호는 시를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들이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지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강한 아들이 되려 했지만 저는 그저 인정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더욱 가슴 아픈 구절들이 이어졌어요. 오늘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옆에 앉으려던 후임이 고참의 눈치를 보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나는 투명인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집에 전화하고 싶지만 걱정을 끼칠까봐 참습니다. 아버지께서 실망하실까봐 더욱 무섭습니다. 나는 정말 약한 사람인가 봅니다. 시우의 솔직한 마음이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에 쓴 것으로 보이는 시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까요? 강함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나는 때리는 강함이 아니라 견디는 강함을 가지고 싶습니다. 윤강호는 공책을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아들에게 강요했던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아들에게 강해지라고만 했던 거죠. 장관님, 뒤에서 부대장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윤강호는 눈물을 닦고 돌아섰어요. 이 공책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장관님. 부대장은 윤강호의 표정을 보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로서의 고통이 그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강호는 집에서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시우는 많이 회복된 상태였지만 여전히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시우야, 아빠가 내 시를 읽어봤다. 시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좋은 시였다. 정말 좋은 시였어. 윤강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빠가 그동안 너를 잘못 이해했구나. 아버지, 시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진짜 전장을 몰랐다. 윤강고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견뎌낸 것들, 그것이 진짜 강함이었어.
아들아,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거라. 아빠가 응원할게. 윤강호의 말에 시우는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윤강호는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일주일 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는 정군 간부회의가 열렸습니다. 각군 수뇌부와 주요 지휘관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윤강호는 단상에 서서 엄숙한 표정으로 참석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회의입니다. 윤강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최근 발생한 집단 괴롭힘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했습니다. 이미 소문을 통해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장관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강호는 잠시 멈춘 후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누구냐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우리 군에서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입니다. 해당 부대는 전면 개편됩니다. 부대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는 교체되고 관련 병사들은 엄중 처벌될 것입니다. 윤강호의 발표에 참석자들이 술렁였어요. 이는 매우 강력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처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병영 문화 자체를 바꿔야 해요. 윤강호는 준비된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병영 문화개혁 특별기구를 신설하겠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장관님, 구체적으로 어떤 개혁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먼저 모든 부대에 상담관을 배치하겠습니다. 병사들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죠. 두 번째로 간부 교육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리더십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야 합니다. 윤강호는 계속해서 개혁안을 설명했어요. 세 번째로 익명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장관님, 너무 급진적인 변화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부작용보다는 현재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윤강호의 답변은 단호했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전통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병사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윤강호의 말에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공군 참모총장이 동의 의사를 표했습니다. 장관님 말씀이 옳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점차 다른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회의 말미에 윤강호는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각자의 부대로 돌아가서 이번 사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슷한 문제가 있다면 즉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 윤강호는 정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국의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표했어요. 피해자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윤강호는 침착하게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오늘부터 모든 병사가 제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군을 바꿔나가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군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윤강호의 선언은 전국에 방송되었고 사회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한 달 후 시우는 완전히 회복되어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녁 처리가 되었고 이제 자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작가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윤강호도 약속한 대로 아들의 선택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아빠, 제가 군대에서 겪은 일들을 책으로 써보려고 해요. 시우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윤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좋은 생각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힘들어할 텐데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시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진짜 성장을 한 것이죠. 윤강호는 아들의 성숙한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시우야, 내가 견뎌낸 것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그게 진짜 용기였어. 아버지도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지신 것 같아요. 그 무렵 국방부에서는 병력 문화 개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새로 설치된 상담실에는 매일 병사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어요. 익명신고 시스템을 통해서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었습니다. 윤강호는 정기적으로 각 부대를 방문해서 개혁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어느 날 한 부대를 방문했을 때 한 병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장관님, 예전과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안전하게 군 생활할 수 있어요. 그래요?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강호의 답변에 병사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며 윤강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윤강호는 시우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요즘 군대가 많이 달라졌다면서요? 응,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분명히 변화하고 있어. 윤강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었으니까요. 공원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시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강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래요. 윤강호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다, 너는 강해. 진짜 강한 사람이야. 윤강호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강함이란 누군가를 때리는 게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는 거란다.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키는 사람, 그게 가장 강한 군인이야. 윤강호의 말에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도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미 강한 사람이야. 내가 견뎌낸 모든 것들이 그 증거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었고 새로운 미래가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깨달은 아버지와 자신만의 방식으로 용기를 보여준 아들의 이야기였죠.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자, 아들아. 네, 아버지.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대화는 따뜻한 저녁 공기 속으로 스며들어갔습니다. 진정한 화해와 성장의 시간이었어요. 제시도 클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